엄마가 널 해외로 보냈다면서. 그런데 지금 그 엄마가 내 가방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니. 이게 무슨 웃긴 드라마야. 야는 그 말로 시작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울렸다. 그날 아침 고성이가 내게 건넨 파우치를 열던 손끝이 떨렸고 그 작은 큐빅 하나가 눈부시게 빛나는 순간 내 삶은 이미 다른 사람의 시나리오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우연은 온다. 그러나 우연이 자꾸 나를 찾아오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지은호, 31살의 경계에서 인테리어 현장을 이끄는 여자. 성실하고 소박한 성취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의 일상은 도면과 페인트 냄새 그리고 커피 한 잔의 평범한 온기로 채워져 있었다. 고성이는 그 평범 위에 갑자기 내려앉은 눈처럼 순해 보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녀가 고마웠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면 믿음이라는 따뜻함이 마음에 스며든다. 문제는 그 손이 점점 더 단단히 나를 붙들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선물이었다. 파리 출장 기념이라는 말과 함께 포장된 뜨개질 파우치. 손바느질 자국이 살아있고 향기처럼 묻어나는 정성. 나는 그때 그 정성을 고맙게 받았다. 그런데 다음 날 내가 필요하다고 툭 던졌던 특수 페인트가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내가 타코가 먹고 싶다고 중얼거린 밤 그는 내게 같이 먹자고 전화를 걸었다. 우연히 겹쳐지면 놀랍고 놀라움이 계속되면 소름이 된다. 소름은 어느 날 집에서 파우치를 열었을 때 깔끔하게 정리된 장치 하나로 정체를 드러냈다. 큐빅 장식 안에 숨겨진 작은 렌즈와 미세한 GPS 모듈.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누군가 내 일거수일족을 보고 있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지워가며 내 시간표를 만들고 있었다. 그 사실 하나가 내 밤을 망가뜨렸다. 모든 우연의 저물은 감시의 신호였다. 나는 경찰의 증거를 갖고 갔다. 내 안의 두려움과 분노를 모두 모아 고성이를 스토커로 신고했다. 경찰은 움직였다. 그 순간 모든 게 예상 가능한 연극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고성이는 체포 직전 차를 몰고 도주했는데 그 도주가 곧 사고로 이어졌다. 불길과 금속의 비명 속에서 나는 저 멀리 옥상 위에 서서 차가 굴러 산상이 부서지는 모습을 바라봤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사건은 세상에 공개되자마자 새로운 얼굴을 드러냈다. 병원으로 이송된 고성이는 의식불명이었다. 그러나 그 침대에는 어떤 속염수가 깃들어 있었다. 사고는 연막이었고 병원 탈출은 연극의 한 장면이었다. 누군가 병실 문을 열고 고성이를 데리고 사라졌다. 경찰의 조사는 뒤엉켰다. 의식불명의 침대가 비워진 것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느낀 건 공포가 아니라 어떤 섬뜩한 찝찝함이었다. 이것은 계획이었다. 계산된 폭로와 교란, 그것을 만들어낸 자의 냉정함. 그리고 그날 밤 골목에서 나는 칼을 든 그림자를 만났다. 도망치지 못했고 넘어졌고 어둠 속에서 금속이 번뜩였다. 살려달라 외쳤지만 골목은 침묵으로 채워졌다. 다행히도 경찰의 사이런이 울리며 형체는 사라졌다. 구조의 손길이 닿는 동안에도 나는 어떤 메아리를 들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사라졌다는 무전이 울렸다. 그 말의 끝은 온전한 연극 제작자의 자기 확신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내 휴대폰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걸려왔다. 낮고 매끄럽게 가라앉은 목소리. 넌 내 딸이야. 너 내 것이다. 그 말은 얼음처럼 내 목을 조였다. 고성이의 집착은 모성에 대한 분노와 결핍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진짜 엄마라 주장하며 나를 소유하려 했고 그 소유 욕구는 기묘하게도 계획성과 집요함을 띠었다. 내가 그를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그는 더 정밀하게 다가왔다. 누군간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왜 경찰이 있는데도, 왜 증거가 있는데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권력과 돈, 위계가 법의 망을 교묘하게 비틀어 넘긴다. 고성이의 배경은 단순한 집착을 넘어 조직적 계획의 무게를 가졌다.
나는 두 가지 사이에서 흔들렸다.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과 그 보호마저도 속임수의 일부일 수 있다는 불신 사이. 누군가를 믿는 일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를 지키기로 했다. 파우치 잔치에서 얻은 작은 정보들을 모아 작은 역공을 준비했다. 감시하던 카메라를 역으로 켠 채 그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내가 찾은 건 그의 과거와 그의 연루자들이었다. 병원 내 협조자, 택시기사, 의외의 이름들. 그들은 모두 하나의 무대에서 제 역할을 하는 배우들이었다. 고성이가 사고로 크게 다친 것은 맞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를 살려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누워있던 그는 놀랍게도 어느 순간 숨을 돌렸고 어딘가로 사라졌다. 그가 떠난 병원 침대에는 가짜 혈흔과 정교한 위장이 남아있었다. 나는 그 흔적들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나는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나는 진실을 원했다. 어쩌면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그 진실이 내 삶을 돌려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다. 고성이가 보는 그림자들이 내 앞에 서서 가끔은 미소를 던졌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한 명의 적을 상대로 한 단순한 결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이름으로 포장된 금권의 음모였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된 통제의 역사였다. 그 역사 속에서 누구 하나 죄 없는 존재는 없다.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나의 정체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넌 내 딸이다. 그 말은 부정당했던 시간들을 복귀하게 했다. 내가 모르는 내 과거의 파편들, 어릴 적 버려졌다고 느낀 감정들, 누구도 묻지 않았던 질문들. 진짜 엄마라는 말을 누군가가 붙잡았을 때 그 말은 무기처럼 사용될 수 있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 고성이는 그 무기를 들고 있었고 그 무기는 나를 향해 날아왔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고성이가 병원 침대를 벗어나 사라진 지금 그의 계획은 더 정교해졌다. 그는 나를 쫓아오며 동시에 내 주변을 서서히 조여왔다. 내 친구, 내 동료, 심지어 경찰조차도 그의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누군가의 친절은 도려내보면 배신의 칼날이 되기도 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의 세계는 더 좁아졌고 더 깊어졌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였다. 숨을 고르고 흔적을 모으고 하나씩 연결해가는 것. 고성이가 내게 준 파우치 하나로 시작된 이 사건은 이제 출생의 비밀을 건드리는 거대한 퍼즐이 되었다. 나는 퍼즐의 한 조각으로만 남을 수는 없다. 나는 퍼즐을 완성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 상처 입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진실을 외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날 때 우리는 더 약한 존재가 아닌 서로를 아프게 했던 관계의 책임을 묻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네가 무엇을 잃었는지,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를 스스로 밝혀라. 내 발걸음은 무겁지만 정확했다. 골목의 그림자는 이제 내가 읽어야 할 지도였다. 고성이는 웃고 있을지 모른다. 그의 미소는 냉정하다. 그러나 웃음 뒤에는 흔들리는 인류의 모순이 숨어 있다. 엄마가 되길 바랐던 여자, 엄마를 찾고 싶었던 아이,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희생당한 나. 그 셋이 이제 서로의 실타래를 풀 시간이다. 이건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다음 장에서는 고성이의 과거와 그를 돌보았던 사람들, 병원 내 협조자의 정체, 그리고 내 출생을 둘러싼 문서 한 장이 드러난다. 그 문서가 진실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다시는 모른 척할 수 없을 것이다.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드라마는 더 막장으로, 더 잔인하고 그리고 더 진실되게 흐를 것이다. 넌 내 딸이야. 그 말이 이번엔 누가 울리고 누가 웃을지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 거라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이에요. 진짜 막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화가 궁금하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